안녕하세요. 가자 노인문화센터 발도르프반 자서전 쓰기 강사 송금나입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완연한 봄을, 이 아름다운 봄을 느끼시지는 몸소 체험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 창밖으로나마 따뜻한 햇살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중에서 행복이란 우리가 서 있는 또는 앉아 있는 자리 발밑에 또는 엉덩이 밑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죠. 저도 이 글을 20대 후반에 정말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도 그 파울로 코엘료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자,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이시영 박사는 나의 중고등학교 1년 선배다. 직업마저 같은 우리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 오래되었다. 한때 언론에서는 이시영 박사와 나를 한자리에 불러 대담을 하게 했다. 서로 상반되는 점을 드러내어 경쟁 아닌 경쟁을 붙여보려는 의도였다. 모 신문사에서 이시영 박사에게는 한국 여성의 심리를, 나에게는 한국 남성의 심리를 분석하게 하여 2년 동안 번갈아 연재한 일도 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나에게 이시영 박사의 사회적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잘 나가는 친구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느냐는 속내였다. 솔직히 이 박사와 나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경쟁은커녕 서로를 깨끗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이이다. 이 박사는 대중적으로 성공할 요인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없는 장점이었으니 그의 인기와 성취는 그의 것이라고 나는 진작 인정했다. 이시영 박사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실리적인 면이 강하다. 20대에 공군에 지원한 그가 훈련 중 일본 도쿄 비행장에서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가 출발해버리자 미 공군 극동사령부에 직접 연락하여 다음 비행기를 탄 일이 있다. 일개 하급 장교의 행동치곤 군법회의감이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고 행동에 옮겼다. 이 박사가 미국 예일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 당시 학계는 유학파들에게 배타적이었다. 학회에서 A 교수가 이 박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말하기에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건방져, 코가 크잖아 라고 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은 단번에 풀어야 하기에 마침 지나가는 이 박사를 불러 A 교수에게 소개했다. 학교 1년 선배고 미국에서 갓 돌아왔으니 많은 도움을 주시라고 했다. A 교수도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려고 내가 이근우 교수에게 당신 코가 커서 건방지다고 흉 좀 봤소 하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건방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코를 대패로 깎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순간 우리 셋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뒤끝없는 그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까닭이다. 이 박사는 돈에 대해서도 정확했다. 30년 전만 해도 작가나 교수가 원고료 운운하며 먼저 말을 떼기란 참 껄끄러웠다. 돈만 밝힌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았다. 나는 단지 글 쓰는 게 좋아 원고료를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받았다. 그런데 한 번은 기자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선생님 원고료는 어떻게 드릴까요? 하고 묻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앞서 이시영 박사가 원고료를 얼마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내가 제대로 원고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모두 이 박사 덕분이다. 이 박사 또한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나의 제자들이 내 흉을 보는 것을 이 박사가 우연히 듣고는 너희는 스승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정신과 의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늘 바싹 긴장해야 하는 것이 의대의 면학 분위기였지만 나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학습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나를 허술하게 보고 험담을 한 모양이다. 이 박사는
나의 헐렁한 성격 뒤에 감춰진 치밀함을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스승의 심성도 파악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정신과 의사를 하려느냐고 충고했던 것이다. 서로에 대해 이렇듯 잘 알고 있으니 경쟁이니 질투니 하는 세간의 이목은 부질이 없었다. 앞서 말했지만 창의적이고 실리적인 성품은 그가 성공한 요인이다. 오늘날 일반인들이 심리학과 정신의학에 쉽게 접근하도록 물꼬를 튼 장본인도 이시영 박사다. 그의 유명한 저서 배짱으로 삽시다에서 보듯 눈치나 체면보다 자기답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가 말하는 배짱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왜 보겠는가? 인생의 성공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그는 대중에게 쉽게 설파했다. 또 그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나를 사랑하면 주관이 세워진다. 타인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인생은 훨씬 쉬워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지나친 보호 아래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늘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어머니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는 게 고작이었다. 바다에 가지 말라고 하면 산으로 오르는 시기였다. 대학 시절 몸을 사리지 않고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 결국 4.19 때 시위 주동자로 잡혀 감옥에 갔다. 같은 방에 도둑과 사형수가 있었다. 그런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도둑은 분노에 차 하루빨리 나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반면 사형수는 세상의 모든 돌을 터득한 듯 수도승처럼 지냈다. 더 억울한 사람은 도둑보다 사형수였을 것이다. 그들을 보며 인간이란 존재와 삶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것이 진로를 정신과로 정하게 된 계기였다. 정신과를 전공하고 정신분석 공부를 하면서 나는 나를 알게 되었고 내 안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억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라는 사람을 비로소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 자신을 모르면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된다. 세상의 잣대에 나를 맞추면서 타인과 경쟁한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남과 경쟁하여 이기려는 것에서 성취욕과 즐거움을 찾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경쟁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모른 채 남과 경쟁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다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이들이 주위에는 아주 많다. 그 후회가 닥치기 전에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삶의 리더가 된다. 내 삶을 누가 리드했느냐에 따라 삶의 성공이 결정된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생각을 멈추면 나처럼 이시영 박사와 같은 좋은 동반자를 얻게 된다. 이 박사와 나의 공통점은 각자의 삶과 일을 사랑했다는 점이다. 이시영 박사를 알게 된 지 반세기다. 동시대에 태어나 같은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일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 이근우 박사님과 또 이시영 박사님이 같은 시대에 사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죠. 특히 그 이시영 박사님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봤고 또 상당한 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정신과 또 뭐 정신병 뭐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흔히 말하는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많이 희석시켜 주신 분이죠.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쟁과 또 그 성공에 매달리면서 많은 그 신경정신과 질환을 많이 앓고 있어요. 모두 다 이제
경쟁에 내몰리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공포심이죠. 자기 욕망에 이제 자기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원망, 그런 게 이제 또 깊어지고,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일수록 잊혀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럼 이제 글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일하면서 라이벌 관계 또는 협력 관계로 친하게 지낸 누군가가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일하시면서 이제 라이벌 관계였던 사람과 이제 싸우다가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협력 관계로 또 더 누구보다도 또 친한 관계가 될 수가 있죠. 특히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술로 다 푼다라고 했죠. 이제 술 권하는 사회가 된 거죠. 서로 술을 먹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라이벌 관계가 이제 좋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굳이 알고 있는 라이벌 관계는 이제 남진과 나훈아죠. 남진을 좋아하는 사람을 팬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남진의 노래 님과 함께를 신청을 하면은 또 이제 금방 또 나훈아를 또 나훈아의 팬들이 또 전화를 해서 눈물의 씨앗이나 뭐 바다의 연인인가 여인인가요? 그런 노래들을 신청해서 듣기도 하고 했죠. 그 라이벌 관계가 좋은 그 시너지를 내는 반면 또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면도 이제 나오게 돼요. 예로 들어서는 이제 라이벌 관계라고 느끼기 시작한 이제 국가 관계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 수출 규제도 생겨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라이벌 관계인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의 이제 최고의 정치가가 우두머리가 수출 규제를 한 결과 이제 지금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협력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근래에 보면은 우리 그 쥐어짜는 주사기 우리 그 주사기를 생산하는 그 업체의 그 사장이 삼성이 협력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기술을 삼성이 이제 가로채갈까봐. 그렇지만은 이제 국가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협력의 관계로 돼서 좋은 시너지를 낳게 돼서 그 쥐어짜는 주사기를 생산하게 되었죠. 이런 좋은 협력 관계는 또 우리 그 기업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른 기업에서 대기업 간에도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 이제는 자동차에도 이제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와 그 반도체 회사 간에 또 협력 관계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나 화면을 통해서 뉴스 시간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많은 거를 이뤄낼 때가 많죠. 회사에서는. 협력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성과를 낼 수가 없죠. 개인이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라이벌 관계였다가 협력 관계가 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낸 분이 또 누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라고 느끼거나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나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인생은 좀 달라진 거죠.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을 낳고 나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자들도 그 자식이 태어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나 자신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깊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끼는 순간 이제 삶의 태도는 달라지죠. 정말 이근우 선생님은 일찌감치 20대 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느껴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그 글감 찾기에서 어떤 제목으로 한번 글을 써볼까라는 느낌을 가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제목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